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번뇌적 볼이라든지 번부적 말이 안 돼. 그럼 그런 것에 해당하는 현상이 자연 속에 있느냐?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양자역학의 가장 기초적인 그 입자 파동 이중성이 바로 그건데, 자, 파동은 뭐냐? 이런 걸 파동이라고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 요걸 파장이라고 그러고, 요걸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모양은 이렇게 그리는데, 이 파동은 재밌어요. 합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니까 마루와 마루가 겹치고 골과 괴이 겹칠 때는 요 진폭을 그대로 합쳐서 요 진폭이 2배가 되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파동은 그 세기라는 것인데, 그 세기는 항상 진폭의 제곱이니까 요 파동의 제곱, 요 파동을 제곱하는 건 1이죠. 그죠? 요것도 1이에요. 그럼 두 개 합치면 2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합치면 2가 되니까 세기가 4가 되죠. 그러니까 세기가 1인 파동과 또 세기가 1인 파동을 이렇게 잘 조절해서 마루와 마루, 골과 골 합치게 만드니까 세기가 4가 됐어요. 만일 3배가 되면, 진폭이 3배가 되면 그때는 그 세기가 9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동을 합치는 것이 묘해서 이렇게 골과 마루, 마루와 골이 합쳐서 맞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합쳐서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파동은 합치는 것에 따라서 그 세기가 뭐 1과 1을 더했는데 그것이 4가 되기도 하고 뭐 9가 되기도 하고 16이 되기도 하는데 또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이거 소멸이 되는 거죠. 이런 게 파동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그래서 입자는 뭐냐? 지금 보다시피 이 개수가 아무리 움직여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땅 부닥치면 튕겨나가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자의 성질입니다. 그죠? 그 질량이 있고, 그리고 이 파동은 보니까 튕겨나가지 못해요. 아무리 해도. 그 자리에 진동을 시키지만, 이런 것이 파동과 그 입자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은 충격을 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입자 파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여러분 이제 퀀텀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양자역학에서 퀀텀 메카닉스. 퀀텀이라는 게 뭐냐면 덩어리가 똑똑 떨어졌다는 요게 바로 퀀텀이라는 뜻입니다. 똑똑 떨어져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걸. 입자는 뭐냐면은 똑똑 떨어져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근데 어느 공간에 갇혀 있고, 왜냐면 이 마이크는 입자니까 제 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말 실체가 있어서 몸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쪽은 파동은 연속적이에요.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말했는데 이 말을 요걸 잘라갖고 여기서 한 말하고 저 부분 나눌 수가 있나요? 그냥 연속적이죠. 그 다음에 전파가 돼요. 내가 말 하나면은 여기만 가다 둘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한 거 여기만 가다 두면 참 편하겠죠. 가다 뒀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들려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말했으면 그냥 퍼져나가서 남들이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진동하는 거니까 현상에 해당하는 거죠. 몸짓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할 때 입자는 1-1은 2인데 파동은 1-1이 4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사물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상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중 슬릿이라는 건데, 여기에 구멍에서 두 개를 뚫어놓고 이렇게 뭘 보내요. 그 보냈을 때 이것이 입자라면 여기에 1-1이 될 거예요. 파동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모았느냐에 따라서 4가 됐다, 0이 됐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하니까 왜 그렇게 되냐. 지금 보다시피 파동이라면 이렇게 온 것이 여기서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0 될 거지만, 여기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4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슬릿인데 벽에다 구멍 2개 뚫어놓고 여기에 입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내요. 근데 파동을 보내든 입자들을 보내든 이 구멍 하나만 열어놓고 이게 보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건 뭐 실제 여러분들이 실험해보기 쉬워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이 그 신문지 같은 데 구멍 뚫어놓고 밀가루를 한번 부어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소복하게 바닥에 쌓이겠죠. 이건 파동이라도 그렇고 뭐 입자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열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나요? 파란 색깔이 보이죠? 파란 색깔이 여기 보이고 여기 빨간 색깔이 보여서 요걸 열면은 빨간 색깔, 밑에 거 열면은 여기에 파란 색깔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열면 모래알, 밀가루 둘 다 열면 아까 빨간 것과 여기 초록색을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더하기 1은 2가 했으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런 거가 돼요. 그러니까 요 구멍 두 개를 열어놓고 뭘 부어봤는데 그것이 이런 모양이 된다면 이거는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입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데 파동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만날 때는 골과 골이 만났다가 여기서 만날 때는 골과 마루가 만나니까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무늬가 있어서 이렇게 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어떤 물리적 대상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아내는 거는. 그래서 영이라는 그 영국의 물리학자가 1801년입니다. 우리가 조선조 아마 순조 때 임금쯤 될 텐데 그때 이렇게 구멍 두 개 뚫어놓고 슬릿을 열어놓고 빛을 보냈더니 파동이 쭉 생겼어요. 간섭 무늬가 밝고 어두운 무늬가. 그럼 이거는 무조건 하고 파동입니다. 근데 아까 봤다시피 테이블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 파동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죠. 입자는 퍼져나가는 거 파동은 퍼져나가는 거고 입자는 갇혀 있어야 되는 거고 입자는 똑똑 떨어진 거고 파동은 연속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니까 빛이 파동이라면 결코 입자의 성질은 가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게 인간의 이성적인 사유예요. 반야심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몽상 뭘 거꾸로 봐요. 없는 건 있다고 보고 있는 건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전도된 거꾸로 보는 데서부터 원리 벗어나면 이제 진리를 깨닫는다는데 바로 우리가 이성적인 사유를 한다는 게 바로 그렇게 뭘 거꾸로 보는 건데 이제 우리 이성적인 사유를 볼 때는 빛은 절대로 파동인 이상 입자일 수가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파동이라면 물건을 튕겨서 나가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해보니까 이렇게 파동은 빛이 파동이라면 입자를 튕겨나가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컴프턴이라는 물리학자가 1923년 빛을 가지고 여기에 전자를 딱 때렸어요. 때렸더니 당구공은 입자니까 탕 치면은 당구공이 튕겨나가고 때리는 공도 튕겨나가요. 빛을 때려봤더니 똑같아요. 전자가 튕겨나가고 빛도 튕겨나가요. 그러면 이건 빛은 입자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보여주네요. 만약 입자하고 파동이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입자와 입자 아닌 것을 나누면은 입자와 입자 아닌 것이 바로 파동이 되겠죠. 그럼 논리적으로는 깨친 자가 범부고 깨친 자가 부처고 깨치지 못한 자가 범부니까 범부와 부처는 같은 거 아닌데 이걸 보면 어때요? 범부가 그대로 부처네요.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부처예요, 사실은. 그게 환경의 교리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반야심경에 무고집멸도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괴롭지도 않아요. 다 깨쳤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이제 반야심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전자는 그 당시에 입자라는 것이 잘 알려졌으니까 자,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다면 입자라는 것이 확실한 전자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하고 전자를 이렇게 구멍 두 개다가 쏘아서 봤더니 형광판에 쏘았더니 입자라면 절대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죠. 그죠? 바로 밝고 어두운 무늬가 쫙 나타나요. 그러면 전자도 파동입니다.
이 실험이 있은 뒤에 조사해 봤더니 세상 모든 소립자들은 다 입자이자 파동입니다. 그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입자인 것이 아니라 파동이라 생각했던 우리들 모두가 입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선성들은 세수하다 그 코만지기보다 쉽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쉬운가요? 근데 쉽다 그럽니다. 실제로 부처님도 그 니까에 보면은 뭐 그냥 딴 생각지 말고 7년만 딱 그냥 좌선하고 앉으면 깨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조주 스님은 이런 말까지 내기까지 해요. 자기 목을 걸겠다 하면서 30년만 한번 들어앉아서 정말 딴 생각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범부하고 부처는 그렇게 같은 거랍니다. 근데 문제는 입자 한 개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 아까 그 간선문이는 두 군데서 온 곳이었잖아요. 그죠? 두 군데서. 근데 한 개를 보내면 두 군데를 갈 수가 있나요? 입자 하나를 보내면 이 한 구멍 한쪽으로만 가니까 간선무늬가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입자는 절대 두 개를 안 쪼개지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입자를 관찰하면 한 개씩 보내더라도 간선무늬가 나타나요. 근데 관찰하면 어느 쪽으로 오는지 눈을 뜨고 이쪽으로 오는가 이쪽으로 오는가를 눈 뜨고 잘 지켜보면 분명히 한쪽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느 쪽으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간선무늬가 사라지고 입자가 됩니다. 아주 고약해요. 자, 입자를 하나씩 보내더라도 간선무늬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입자 하나가 두 군데를 동시에 갔다는 뜻입니다. 입자 하나가 두 군데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이게 양자역학을 강의할 때부터 제일 고민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를 생각하는 것이 제일 고민스럽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찰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 안 되더라도 그런가 보다. 그렇다 그러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여행기를 보듯이 누가 인도의 이상한 풍습을 말하면 그 나라는 그렇게 산단 말이지 하면 되는 것이지 에이 그렇게 살 리가 있나 하고 반발을 하면은 그때는 엉망되듯이 마찬가지. 이건 자연과학자들이 뭐 어렵게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보니까 그렇다고 쓴 거예요. 그냥 여행기예요. 자연과학자들이 관찰해보니까 하나가 관선무늬를 만들더라. 관선무늬를 만드는 것은 두 군데로 온 거다. 입자 하나가 두 군데 있다. 그게 끝. 왜 그런지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물리학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어느 쪽으로 오는지 한번 이번에 보자고요. 안 보면 분명히 두 군데로 왔는데 보면은 한 군데로 와요. 그리고 한 군데로 온 곳이 확인되면 그때는 간선무늬가 안 생겨요. 고약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양자역학 들어봤더니 되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이 이유를 건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어요. 양자역학 강의하다가 마지막에 한 말이 만약 여러분들이 내 말을 이해했다면 내가 강의 잘못한 거다.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이해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그냥 이런 거예요.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모든 입자를 하나씩 보내더라도 간선무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소립자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내가 관찰하지 않으면 그냥 두 군데 있고 구멍을 3개 뚫으면 3군데 있고 100군데 뚫으면 100군데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자가 어느 쪽 수리를 통과하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간선무늬가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다는 증거인데 근데 입자가 어느 쪽 수리를 통과하는지 관찰하면 그때는 이상하게도 꼭 한 군데만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간선무늬가 사라져요. 이걸 듣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려워 죽겠네 그런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착각한 거예요. 어려울 게 아니고 그냥 인도에 가서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뭐 손으로 밥을 먹더라.
그럼 되는 건데, 아, 손으로 밥 먹는단 말이지. 나 어려워 죽겠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본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 파동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상할까? 성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 이 파동이라는 거는 확률파라 그러면 우리가 실험한 모든 사실을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어렵다, 쉽다고 따질 게 아니라 단지 물리학자도 고민 끝에 확률파라고 그냥 해석을 해보니까 설명이 잘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 확률파라는 게 뭐냐? 딴 게 아니고 관찰자가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파동의 상질을 가지고 전 공간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진동하는, 파동이라면 보통 물결파면 물이 진동하는 거잖아요. 음파, 소리라면 공기가 진동하는, 그런 매직에서 진동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진동하는 거 없어요. 없이 단지 관찰자가 관찰할 확률이 파동처럼 퍼져 있다.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정보만, 그러니까 뭐가 있다 치면 정보만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쓴 대로 파동의 전파는 입자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어떤 정보가 퍼져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관찰 전에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전 공간에 걸쳐서 쫙 퍼져 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것은 입자가 어디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측정 전에는 입자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찰자가 관찰을 하니까 그때 입자 위치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관찰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멍 2개 뚫으면 두 군데 있고 세 군데 있으면 세 군데 다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관찰하면 한 군데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전에는 그냥 전 공간에 그 어떤 확률을 가지고 퍼져 있는데 관찰할 확률만 있는데 사람이 볼 때 비로소 그때 위치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 실제로는 뭐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소립자는 먼지나 모래알 같은 어떤 알맹이가 아니고 미시세계의 소립자는 단지 존재하는 어떤 경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측정 장치와의 어떤 상호작용 이외에서 나온 것이지 독립적인 변수는 존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시세계의 소립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물체들, 여러분이 앉은 책상, 들고 있는 휴대폰과 같은 그런 입자가 아니라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휴대폰, 책상, 소립자가 만들어졌거든요. 소립자들로. 근데 소립자는 아까 말한 대로 확률파라 그랬잖아요. 실체가 없는 것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어떻게 실체가 없는 이 확률로만 말할 수 있는 파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보는 이런 세계를 만들었는가는 오늘 강의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단지 여러분한테 궁금증을 남겨두고 그냥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시세계의 애매하고 불확실한 세계는 관찰자가 관찰을 행할 때만 구체적인 실체를 가집니다. 그다음에 관찰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는 아까 확률파로서 그냥 퍼져 있으니까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헛개비를 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반야심경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색즉시공이란 말은 바로 이 색이 양자각적으로 말하면 확률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색즉시공이죠. 이 헛개비는 헛개비지만 이 헛개비들에서 물질 세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공죽 또는 시색이죠. 이번에는. 그리고 진공묘유라고 불러도 괜찮겠네요. 그거의 반야심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물의 실제성은 뭔가? 이거는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스몰린이라는 아주 그 요즘 그 첨단적인 분야를 연구하는 물리학자가
양자 중력의 세 가지 길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재밌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가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물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돌멩이나 깡통, 그다음 모래알 같이 그 성질만 나열해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걸 영어로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여기에 마이크, 여러분이 들고 있는 뭐 휴대폰, 뭐 옷도 마찬가지. 그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많은 게 또 있어요. 다른 하나는 과정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사람이라는 뭐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구체적인 뭐 어떤 그 사물이고 그다음에 문화 이런 거는 무슨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들이다. 여러분들을 설명하려면 지금 여러분의 어떤 얼굴이나 모양만 가지고 여러분인 줄 알 수 있나요? 그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소개하기를 제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이화여대 근무했다 해서 저를 알 수 있나요? 제가 살아온 과정을 다 알아야 되죠. 나서부터 저에 대해서 완전히 알면 우리 부모 어디서 나서 어떤 고향에서 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라서 이렇게 됐다는 그 과정을 알아야지만 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문화 같은 존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들이다.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이란 말은 이런 돌멩이 깡통을 말하는데 그러나 사물을 이렇게 어떤 것과 과정으로 나눠보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다시 말해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전도 몽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이 사람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으로 이 사물의 모습을 잘 살펴봤더니 말하기를 어떤 것이 여러 영어에서 싱이란 말 많이 오브젝트란 말 많이 들었는데 어떤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게 뭐죠? 무상한 거죠. 모든 게.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 어제와 오늘 10년 전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도 다 바뀌었고 생각하는 거 다 바뀌었고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눈에는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의 과정으로서만 나타날 뿐이 과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나간 다음에 따라서 우주에는 물체와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을 뿐이다. 느린 과정은 우리가 보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단지 그건 천천히 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그런 느린 과정이 우리 눈에는 물체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환상은 고전역학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뉴턴역학은 절대 시공간이 있고 거기에 입자가 있어서 입자끼리 충돌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거는 바로 환상적인 것이다. 근데 이 고전역학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에요. 고전역학은 이렇게 뭐 뉴턴역학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그대로 그냥 그려서 역학적으로 그려내면 그게 고전역학이니까 우리가 고전역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몰린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이에요. 없는 걸 있다고 보고 또 있는 건 이상하게도 없다고 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 이게 사실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불교의 가르침 중에 핵심은 개정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반야신경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아지아제 바라처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개정에는 바른 생활하는 거예요. 바른 생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전도된 생각을 했다는 걸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하고 정직하게 바른 생활하는 건 뭐냐면은 계를 지키는 거잖아요. 계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현대적인 감각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이 사물의 궁극적 이치가 뭔지 하는 느낌이 들 때 이제 정에 들고 이제 불교 같은 거 공부하면 정에 들고 정에 들면 지혜가 싹 터서 깨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붓다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미키 멘두세하고 릭 헨슨이라는 사람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들은 뇌과학자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뇌를 바꾸고 있다. 지금 여러분 뇌의 시냅스는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물방울 하나가 아무런 힘이 없지만 100만 년이 되면은 그 미국 사람이니까 그랜드 캐니언을 뚫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생 동안 이것이 쌓이면은 바로 범부가 부처가 되고 반대로 부처가 범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일상생활 속을 고운 말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우선 제일 첫째 이 반야신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면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니까야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내가 소중하다면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거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남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존재인데 교양 있고 품이 있고 멋있는 말 쓰고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로부터 위로를 받고 도와줄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반야신경에 사는 무고집멸도라는 게 이제 풀이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궁과 중도가 그 행복과 평화의 원리인데 좀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좀 빨리 나갈게요. 자, 이번에는 사물의 실체가 없다면 적어도 양자각이 맞다면 우리는 맞는 것 같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하는데 맞다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물이 본질적으로 공하다면 악에도 실체가 없겠죠. 악에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악행은 아까 같이 히파티아를 죽이듯이 갈아 죽일 게 아니라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보아야 되겠고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면 악은 멸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교화시키고 치유해야 될 하나의 병이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사물을 보는 눈이 싹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상에 진리가 있고 종교 교리가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종교가 할 일이란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사물에 대한 바른 이치를 가르치고 정도를 걷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러한 종교가 바로 불교인데 그 불교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절에 가서 스님들 말씀 듣고 공부하지만 꼭 집에 머리맡에 그렇게 이렇게 팔만대장경 읽을 거 없어요. 법구경 딱 한 권만 갖다 놓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한 구절씩 읽으면서 마음을 비춰보고 차드맹탄이라는 어떤 그 구글에 이사로 있다가 그 이제 명상 문화를 그 실리콘밸리 퍼뜨리는 사람에 의하면 2분씩만 좌선하라 그러는데 2분은 제 생각에 너무 짧고요. 5분이나 10분씩만 좌선하고 직장에 나가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하고 그다음에 자기 전 또는 뭐 바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딱 법구경 펴서 한 구절 읽고 이렇게 살면은 그게 불법 수행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정도를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2500년 동안 참된 평화의 가르침을 입증했다는 평을 듣는 것은 바로 공과 중도 사상 때문입니다. 악은 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교화시키고 치유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그런 사상 때문이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공사상은 바로 평화의 철학적 기반을 말해주는 사상이고 공과 중도는 남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는 기본 철학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말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근데 그것이 그러면 개인의 행복을 말해줄 건가? 그게 바로 공과 중도의 실천자가 포살인데 먼저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원한, 그
그 원한은 남에 대한 원한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죄책감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게 용서라, 남을 경우에 대해서는 용서라 그러는데도, 용서라 그러는데, 나도 용서해줘요. 내 스스로 나한테도. 그 우리가 그 유교적인 말이긴 합니다. 안심인명이라 그러는데, 모든 의욕과 번뇌를 떨쳐버려가지고 생사와 이해를 초월해 모든 것을 천명에 맡길 수 있는 안정된 마음 상태. 이것인데, 여기서 천명이 불교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연기법이에요. 그 이치에. 그래서 만일 잘못에 실체가 있다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실체가 있다면 용서할 수도 없고, 나 자신 잘못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실체가 없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평화의 근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했겠죠. 왜냐하면 그건 실체가 없으니까 히파테를 죽일 일이 아니거든요. 남이니까. 이번 나 자신. 내가 왜 잘못을 괴로워해야 되느냐. 그건 괴로우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아리아식이라는 심층 무의식이 있는데 전생일이든 금생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기억에서 흐려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아리아식에 기록이 돼가지고 저장돼서 하나의 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과 죄업에 실체가 있다면 업장을 벗어날 길은 영원히 없고 신이 용서해 준다면 좀 괜찮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신이 용서해드려도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공과 공이 뭐냐? 불교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느냐면 이렇게 줍니다. 공사상은 죄업이 한낱 꿈이라고 말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악몽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람의 의식이 한 차원, 이건 다시 말해서 좌선을 하다 보면 한 차원 높아져야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대승불교 해가지고 가나선 하니까 깨쳤냐 못 깨쳤냐 둘만 따지는데 초기 불교에 빼자면 구차재정이라서 9단계 깨치는 단계가 나오고 또 그보다도 사실은 그 육도 윤회에서 그 6개의 하늘과 3개의 하늘, 무색개의 하늘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28천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한 단계 높아지면 그 전 단계에 있었던 나의 모든 생각은 하나의 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이 한 차원 높아지면 이전의 의식 단계에 있었던 일은 한날 꿈과 같다는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의식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인격이 싹 변해버려요. 뭐가 차냐면 제가 어릴 때는 딱지도 치기도 했고 구슬치기도 하면 또 그것이 굉장히 소중해서 딱지를 이만큼 따면은 행복하고 이러면 불행했는데 지금 그 딱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좀 싸우고 옆집한테 좀 얻어맞았다 그래서 그 괘씸하지 않거든요. 인격이 변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은 그냥 그건 꿈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격이 하나,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니까 남이 저지른 잘못 가지고 내가 개수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잘못이나 모든 업장은 하나의 꿈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인데 중아함경에 그 염류경이니까 소금에 비하는 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과거는 변하지 않고 영구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능동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이 된다. 현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은 찻잔에 넣은 소금과 겐지스강에 넣은 소금의 효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소금은 내가 저린 잘못 맞아요. 근데 내 마음이 조금해서 찻잔만 해가지고 옹졸해가지고 째째하게 굴면은 그건 짜죠. 소금이. 근데 내 마음이 넓어져서 겐지스강만큼 커져버리면 겐지스강에 소금 한 덩어리 들어갔다 해서 짭니까?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과거의 업장은 문제가 안 된다. 다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잘못이라든지 악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또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그 밀린다 왕한테 그 설명하는 그 나선 비구 나가세나는 또 다르게 설명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물리학적으로는 과거가 바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 돼요.
자, 시간을 소급하는 인과율이란 말 여러분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인과라는 말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에다 영향을 주었는데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거꾸로 시간을 소급해서 원인을 만들어낼까요? 근데 양자역학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태초 140억 년 전에 빛이 나왔는데 이놈은 빛은 중력장을 지나면 휘어지거든요. 이 휘어진단 말은 이중수일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중수일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둘이 만났으니까 간섭무늬를 만들겠죠. 근데 검출기를 갖다 놓고 어느 쪽으로 왔는지 검사하면은 안 만들죠. 자, 어떻게 140억 년 전에 빛이 출발할 때는 파동으로 왔느냐, 입자로 왔느냐 결정돼 있지도 않고 관찰자인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서 결정이 되네요.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인격이 변하면 달라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시간을 소급하는 인과율을 쉽게 설명하느라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거지만 사실 이것을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딜리드 초이스 익스페리먼트를 해가지고 시간 지연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교한 실험도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과거를 결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건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착하게 살고 좌선하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깨침이 오면 그런 사람 의외로 많거든요. 삼천배 하다가 눈물이 쏟아져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 깨치면은 그때는 이미 옛날 일은 그냥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딴 일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무고진멸도라고 그러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주듯이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면 이전 단계 의식 상태에서 있었던 일은 사라지고 맙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참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이나 이 원한 이런 등의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 이참인데 이참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다시 공사상이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자 불교의 매력인데 물론 이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나 아무나 이치에 실체가 없으니까 나 그냥 깨쳤네. 그렇게 깨쳐집니까? 반드시 사참이 있어야 돼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수행으로 닦아야 그때 비로소 진정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묘해서 이게 바로 색즉시공 이치죠.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잘못은 실체가 있는 듯이 옵정나마 두고두고 사람을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지려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사참을 하고 수행을 통해 공의이치를 증등할 때 비로소 업장이 소멸하고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치로는 무고진멸도다. 그러니까 공은 평화와 행복의 근거를 말해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그래서 바로 반야신의 첫머리가 관자재보살 행심바람일다시 조견 오온고 개공 도일체공이다. 그러니까 중도가 바로 평화의 원리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바로 그게 상대성 원리와 조화의 원리와 불의의 원리인데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듯이 각자 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부분만 보고 옳다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 나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조화의 원리라는 것은 검은고 줄타기처럼 치우치지 않는 거. 알맞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불의의 원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도 알고 보니까 그것도 진리의 일부더라 하는 것까지 알아두는 것이 그렇게 알아둬서 내 마음이 간지스만큼 넓어지면 그럼 세상이 평화롭겠죠. 그게 바로 반야신경이 말해주는 원리가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행히 제 시간이 마쳤네요.